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의 한국인의 탄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 회에는 저희가 그 정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한론이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도 많고 몰리해도 있고 그래갖고 한번 정한론이라는 게 정확하게 왜 일어났었고, 그리고 특히 그것이 이제 조선하고 일본의 관계,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국제 정세를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청나라에 대해서, 청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조선과 같이 중국, 일본이 같이 이제 근대화의 과정을 겪죠. 근데 세 나라의 정권들이 어떻게 변했었고 어떻게 바꿔왔고, 특히 저는 청나라의 건국이라는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하고 너무나도 밀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도대체 정묘호란은 왜 일어났고 병자호란은 왜 일어났고 그 쇄국 정치가 왜 일어났고 이런 모든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고요. 특히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정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여진족이 어떻게 불과 한 50년 만에 작은 부족에서 시작해서 대륙을 정복해서 청나라를 건설하게 된가. 이것은 국가 건설이라는 과제에 대한 제가 봐서는 아주 교과서적인 교훈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이지 유신을 살펴보면서 일본이 근대 국가를 이렇게 건설했구나를 보았듯이 여진족이 어떻게 청을 건국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청나라의 건국을 살펴보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럼 명운, 그 전에 있었던 명이 어떻게 쇠퇴하게 됐는가, 어떻게 해서 변방의 아주 작은 부족한테 나라를 뺏길 정도로 왜 명이 그렇게 쇠퇴하게 됐는가, 우선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명나라하고 조선은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체제, 같은 이념, 그리고 거의 동시에 개국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해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명나라가 조선을 적극 도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30만 대군을 보냈습니다. 명은 또 이것을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군을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이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임진왜란 동안에 쓴 돈은 1,700만 냥의 은과 보급품, 즉 명조정 1년 세입의 50%를 썼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명까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 격퇴를 시킨 거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명과 조선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외를 격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때에 명은 완벽하게 쇠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 정덕제, 이 사람은 완전히 주색에 빠져가지고 전혀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를 이때부터 환관한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 환관 정치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환관 정치가 극에 달하기 시작하는 게 10대 정덕제 때부터입니다. 12대 융경제, 목정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 역시 굉장히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국사를 돌보지 않습니다. 몽골이 이때 계속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다시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국방을 튼튼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냥 뇌물을 줘서 돌려보내고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누구냐면 만력제입니다. 신종 황제죠. 이 사람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해서 왜군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줬던 황제고, 나중에 조선이 나라를 구해준 은인으로서 끝까지 섬기는 바로 그 신종입니다.
그런데 이 만력제는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명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국가의 재정하고 왕실의 재정, 개인의 재정을 구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3천 궁녀와 2만 명의 환관을 두면서 완전히 국고를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만력제가 48년, 거의 50년 반세기를 재위를 하는데 재상을 직접 만나서 국사를 돌본 것, 등청을 해서 국사를 돌본 것은 딱 한 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황제가 저럴 때에는 역시 대신들과 환관들이 결탁해서 국정을 농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은 구하지만 명은 급속히 쇠락을 하고 있었고, 이 틈을 타서 바로 만주에서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부상을 하면서 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여진족이라 그러면요, 너무나 익숙합니다. 고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조선에까지 내내 조선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됐었고, 지속적으로 국경 수비에 신경을 써야 됐던 것은 순전히 왜와 여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진족은 조선 사람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함경도 사람들을 북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북인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숙종 같은 사람은 그 북인이라 그랬을 때는 함경도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뭡니까? 여진족을 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경도는 사실은 여진족의 땅으로 조선시대에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태조 이성계가 바로 그 여진족의 땅의 한복판인, 함경도의 한복판인 함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태조의 가장 친했던 동지, 의형제를 맺고 나중에 이성계의 묘에 같이 배양이 되는 이지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바로 여진 출신입니다. 원래 이름이 퉁두란입니다. 고륜두란 천막고 쿠른투란 티무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그걸 줄여서 그냥 퉁두란 하다가 아버지 때 귀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성계의 휘하로 들어가는 거죠. 청해 이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밀접했었고, 함경도쯤에 가면 거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같은 족속이었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건주 여진, 특히 이제 이지란도 거기 출신이고 누르하치도 건주 여진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원래 백두산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자기네 영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조선 사람들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제일 주된, 건주 여진의 주된 상업이 뭐였냐면, 장사하는 게 뭐냐면 인삼이었습니다. 인삼을 캐갖고 산삼을 캐서 그걸 가지고 명나라는 교육하면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족속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런 거죠. 여진족하고 잘 지냈지만 여진 쪽에서 가뭄이 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그러면 다 남쪽으로 또 넘어와서 고려나 조선을 침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북관유적 도첩이라는 그림들을 보면요, 이게 뭐냐면 고려 말에서부터 세종이, 그 다음에 세조가, 선조가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서 여진족을 공략을 하고 제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동시에 굉장히 밀접했었습니다. 조선은 여진족하고 끊임없이 교역을 했었고요. 여진족으로부터 마필, 해동청, 그러니까 송골매죠, 산삼, 모피 등을 소입을 했고, 포목, 농기구, 종이 이런 거를 이제 교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한양에 북평관이라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여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역하러 오는 여진족들을 묵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북평관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진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우선 압록강 바로 넘어서 백두산 바로 옆에 있는 게 건주 여진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명나라 쪽으로 가까운 게 해서 여진이라고 있었고, 동쪽 끝에는 야인 여진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진이 해서 여진, 건주 여진, 야인 여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가 사실 만리장성 바깥에 지금의 만주를 정복을 못하죠. 만리장성을 지키기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여진족들을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다스리려고 그런 거죠. 분열시켜서 다스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해서 여진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만리장성에 있는 도읍들로 와서 교역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여진으로 하여금 그 다른 여진족들을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쭉 해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명이 만주를 다스리도록 임명한 사람이 이성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성량은 요동청병이라는 직책을 받아가지고 지금 만주를 관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명의 장수로서. 근데 재밌는 사실이 이성량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영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이 건너가서 명의 직위를 받고 그러고는 이제 몽고족 여진족을 계속해서 격퇴하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면서 요동을 다스렸던 겁니다. 바로 이 이성량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여성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군대를 5만 대군을 끌고 와서 조선을 구하는 데 일조를 한 바로 그 유명한 이여성은 사실은 뭡니까? 조선 사람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동이라는 데는, 요동반도라는 데는 뭐냐면은 한족들도 물론 살고 있지만 몽골족들도 살고 있고 다양한 여진족들도 살고 있고 심지어는 조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 요동이라는 데는 그야말로 다문화 그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 1583년 이성량이 니칸와일란이라는 말하자면 이제 여진족이었는데 명나라의 앞제비가 되는 거죠. 한족의 앞잡이라는 어떤 사람이 이성량한테 건주를 빨리 공략을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건주 여진이 자꾸 뭐가 세지는 것 같은데 해서 여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주 여진을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건주 여진을 공략을 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그 나중에 청을 일으키는 누르하치의 할아버지하고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래서 그로부터 3년 뒤인 1586년에 누르하치가 그 앞잡이를 했던 니칸와일란이라는 그 앞잡이를 가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이성량이 건주유진에 보니까 아주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왔네. 이성량이 오히려 이 누르하치를 도지휘사에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서 여진과 건주 여진의 세력 판도가 이제 확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누르하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누르하치는요, 사실 참 그 전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다른 부족들하고 결혼을 통해서 몽골족들하고 다른 여진들하고 끊임없이 결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러니까 다 혈연 관계로 이제 엮으려고 하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서 누르하치가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이성량의 그 지원까지 받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해서여진에서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1593년에 훈하변의 자카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이 해서여진군 4,000명을 사살하고 3,000마리의 말을 포획하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1599년에 하다 부족, 1607년에 후이파 부족, 1613년에 우라족, 1619년에 예호 부족을 차례로 병합시키면서 1619년이 되면 여진족을 완전하게 통합을 합니다. 근데 누르하치가 대단했던 사람인 게 뭐냐면요, 그냥 정복만 하고 전쟁만 해갖고 통합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뭐냐면은 문무를 제대로 정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문무를 정비하면서 나라를, 명이나 조선에 준하는 나라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때 누르하치가 만주 문자라는 걸 만듭니다. 학자들을 시켜서요, 우리도 우리만의 문자를 가져야 된다 그래갖고 만주 문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팔기군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로 무적의 군대를 만듭니다. 이 팔기군이라는 군대는 군사 조직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아우르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청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군사 제도이고 정치 체제였습니다. 이거를 그때의 노르하치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 팔기군이 대륙을 휩쓸면서 그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장 우이구르를 복속시키고 하면서 그 대청 제국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군 역사에 있어서 정말 아주 유명한 군대 조직인데 이 팔기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선조실록에 나옵니다. 선조실록에 나오는데 저는 이 기록을 이렇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았냐면은 파멜라 크로슬리라고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는 청나라 역사의 유명한 학자가 자기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만에 유학할 때 대만의 헌책방에 가갖고 무슨 책들을 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팔기군에 대한 기록이 조선의 실록에 나와 있다. 그 책 이름이 건주기 정독이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보고서 역사상 최초의 팔기군에 대한 기록을 알았다 하는데 저는 이걸 이제 미국 학자의 책을 보고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남부주부라는 그 벼슬을 갖고 있는 신충이를 이 건주 여진한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1596년이면 뭡니까? 임진왜란 당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그래도 선조가 신충이를 보내는 거죠. 건주 여진한테. 왜냐하면 뭔가가 수상하다고 느꼈었던 거죠. 너무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신충일이 거기를 다녀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기록을 남깁니다. 우선 신충일이 가게 되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주 여진도 인삼을 재배라고 인삼을 캐고 맨날 그럽니다. 너 왜 우리 땅 와서 캐갔어? 이러면서 맨날 투닥투닥하면서 사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도 우리 땅에서 우리 삼을 캤다 그래서 잡아간 조선 사람들을 석방하기 위해서 이제 포로 석방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가서 건주 여진이 막 일어서기 시작했던 초기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1596년 12월 21일 날 만포진 평안북도 강계입니다. 여기에 신충일이 도착을 해서 22일 마중 나온 여진족하고 이제 같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12월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건주에 머물면서 누르하치의 최초 기록입니다. 노추라고 나옵니다. 누르하치를 여러 차례 만나고 이때 여진족의 군사체제, 경제, 주택, 성곽, 음식, 풍습 등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게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벌써 기록에 나오는 것이 여진족이든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조선족들이 포로로 잡혀오거나 투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누르하치가 아우르기 시작하면서 다민족 국가를 건설해가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팔기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정월 4일에 호인 100여 기가 각각 병기와 양식 2어말씩을 가지고 깃대를 세워들고 분문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연대 및 방비처를 살피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기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으로 각각 2폭씩 붙여서 만들었는데 길이는 2자쯤 되었습니다. 5일에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라는 것이 역사상 최초의 외부인이 팔기군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팔기군이 뭐냐? 여러분 최종병기 활 이런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요. 그 만주 병사들은 뭐냐면 사실은 사냥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만주족이 니루라는 한 300명 정도의 남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부족들로 작은 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누르하치가 뭐냐면 야, 우리가 이 사냥하는 이 기본 우리의 단위를 그대로 군사 조직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전사 300명 플러스 식솔이었던 그거를 이제 니루를 기반으로 해서 니루가 5개가 모이면 잘란이 되고 잘란 10개가 모이면 구사, 즉 기가 되는 거죠. 그걸 일기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1635년에는 419개의 니루가 생깁니다. 원래 그렇게 살았지만 그거를 군사 조직으로 이제 정비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기에 따라서 같은 색깔의 그 갑옷을 옷을 제복을 입고 같은 그 빨간 술이 달린 철제 투구를 쓰게 하고 그리고 갈대로 만든 방패를 들게 하고 한 사람이 말 두세 마리 그러니까 꼭 말을 한 병사가 말을 꼭 3마리씩 데리고 다니게 갖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막강했던 것은 역시 활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계가 활 쏘는 사람이었고 백발백중 명수 아니었습니까? 이 만주족들이 여진족들이 활의 명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활이 한 1m밖에 안 되는 활이었는데 엄청난 체력과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활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최소한 활을 30개씩 들고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 만주족의 기병이 여진족의 기병이 팔기군의 기병이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은 왼손에 말의 고삐와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당기면서 최고 속도로 달리면서도 백발백중 마치는 그러한 특수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것이 팔기군을 이 만주족의 군대를 최강의 군대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 팔기군에 배속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땅을 받고 그 자기 식솔들이 다 배속이 되고 팔기군 병사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그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농사는 안 짓고 그 대신 식솔들하고 노예들이 이제 다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어디까지나 군인으로서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만의 문자를 갖추고 그리고 자기네만의 군사 조직을 정비를 하고는 1616년에 드디어 누르하치가 국호를 후금이라고 칭합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 일으켰던 금나라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송나라랑 싸워서 결국은 양자강 이북을 다 그때 뺏기는데 금나라한테 뺏기는데 자기네가 그 후예라 그러는 겁니다. 그 정통성을 자기네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제 칭제건원 자기도 황제다. 그래서 그 연호를 1000명 그리고 2년 후에 1618년에 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7대 한, 7개의 한이 있다. 내가 명을 쳐야만 되는 한이 있다. 노골적으로 명을 쳐서 정복해서 대륙을 정복하겠다라는 야망을 밝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때에 이제 조선 역사하고 본격적으로 또 얽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르하치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누르하치를 제압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때 조선에 보냈던 양호 장군을 사령관에 임명해서 해서여진과 예허부족하고도 동맹을 다 맺고 그러면서 명나라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으니까 조선에도 원병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광해군한테 우리를 도와서 누르하치를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광해군이 이걸 안 하려고 무진회를 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꾀를 써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황제의 칙령이 직접 있지 않으면 나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명나라가 진짜로 황제의 칙령까지 보내고 나니까는 강홍립 장군한테 11,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가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도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에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밀지를 내립니다. 야, 우리 이거 괜히 지금 명은 쇠퇴해 가고 있고 후금은 저렇게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괜히 편 잘못 썼다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하는데 전투하다가 만일에 완전히 저쪽으로 기울는 것 같으면 그냥 투항해라. 그래서 실제로 11,000명의 군대를 끌고 강홍립이 가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누르하치의 군대하고 격돌을 하는 것이 1619년 3월 명해서여진 조선의 47만 대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누르하치의 5만 군하고 격돌을 하는데 결과는 뭡니까? 누르하치의 압승입니다. 5만 군이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강홍립의 조선 군사도 5,000명이나 전사를 하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강홍립은 결국은 누르하치한테 넘어갑니다. 누르하치는 이때만 하더라도
자기한테 항복하고 투항하고 하는 사람을 다 받아줍니다. 한족이 됐든 몽골족이 됐든 뭐 여진족이 됐든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강홍립을 대접을 하고 그러면서 조선하고는 아주 친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군을 사르후 전투에서 명조선 해서여진 연합군을 격파한 누르하치는 점점 이제 그 서쪽으로 명나라 쪽으로 가는 거죠. 6월 26일에 개원을 점령하고 9월 3일엔 철령을 공략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했던 선양을 심양을 1621년 5월에 결국은 점령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누르하치가 요동반도 전체를 손에 집어넣게 됩니다. 해서여진을 야인여진을 다 통합을 하고 복속시키고 그리고는 요동반도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626년 1월 누르하치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본격적으로 명군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원성이라고 만리장성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리장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원성을 점령을 해야지만 만리장성까지의 길이 열리는 거고 그래서 산해관을 마지막으로 넘으면 그러면 이제 명의 본토로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성을 원숭환이라는 시대의 명장이 정말 명나라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던 충신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원숭환이라는 사람은 영원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서 이미 1622년부터 완전히 영원성을 개축을 해서 이 누르하치의 여진족의 군대에 맞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요. 홍의포라는 대포를 들여옵니다. 여러분 홍의포라는 대포는요. 이게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강화도 지역을 맡게 된 운요 사건 때까지도 조선하고 청이 계속해서 쓰던 대포입니다. 이름이 왜 홍의포냐면요. 이게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들어준 대포입니다. 근데 왜 만들어주냐면요. 여러분 명나라는 카톨릭의 예수회 신부님들이 일찌감치부터 들어와서 포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테오 리치부터 시작해서 아담 샤레에 이르기까지 흠천감, 우주 달력 이런 거를 천체를 연구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명나라에 뿌리 내리면서 수많은 포교 활동도 하고 그런 천주교당도 다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회의 입장에서는 그 포르투갈령인 마카오에 본부를 두면서 이 선교를 했던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명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명나라가 자기네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당시 포르투갈이 갖고 있었던 최첨단 대포들을 주조를 해서 사용 방법과 훈련병까지 보내가지고 이걸 사용해서 지금 여진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를 섬멸을 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이름이 홍의포인 이유가 그때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얼굴이 벌겋거든요. 이 얼굴이 붉은 야만인들의 포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 포르투갈의 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나라한테 주는데 이게 이제 명이 멸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원숭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야 무슨 이런 서양 오랑캐들이 만든 대포 같은 거를 전투를 하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부를 하는데 원숭환 같은 사람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포들을 포르투갈 신부님들한테 예수의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다 끌고 와갖고 영원성에 다 배치를 합니다. 근데 영원성에 배치만 하는데 그친 게 아니라 원숭환은 연구까지 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사르후 전투 때에도 홍의포들이 있었습니다. 대포들이 있었고 특히 조선의 강홍립이 데려간 군사 중에는 500명의 포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도 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도대체 사르후 전투에서 그 47만 대군이 포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르하치한테 천멸을 당했느냐? 이게 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대포들을 이 사람들이 쓸 줄을 몰라갖고 그 대포들을 전투하는데 맨 앞에 보병, 기병보다도 더 앞에다가 갖다 배치를 합니다.
지금 누르하치 여진족은 8기군은 뭡니까? 기병이에요. 한번 뻥 쏘잖아요. 뻥 쏘고 나면 그거를 다시 장전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동안에 벌써 기병들이 바람같이 그 돌격을 해갖고 다 섬멸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원숭아니 그거를 알고서 어떡합니까?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포들을 망루에다가 다 올려놓습니다. 망루에다 올려놓고 나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626년 누르하치의 군대가 드디어 영원성 앞에 나타났을 때에 대포를 쏘기 시작하고, 아무리 누르하치의 8기군이 기병들이 돌격을 해오더라도 위에서 다 대포를 쏘고, 그리고 가까이 온 적군들은 조총으로 활로 사격을 하면서 섬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르하치가 6일 만에 영원성 포위를 풀고 퇴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누르하치의 8기군의 최초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누르하치가 7개월 후에 죽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누르하치가 사실은 영원성 전투 때에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원숭환이 명나라를 더 지켜내는 듯이 보였습니다. 누르하치는 비록 영원성 공략에는 실패하지만 이제 요동반도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살고 있었던 많은 조선족이나 한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누르하치가 싫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은 압록강 서안에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글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여기에 명예장수 모문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반을 이제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으로 이제 마구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요동 사람들, 한족 이런 사람들 모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진족하고 싸우니까 명조정에서는 너무나 반가우니까 모문용한테 공식적인 벼슬도 내려주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모문용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동반도에서 바로 바다 건너 압록강 어귀까지로 가면서 모문용이 거기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문용은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완전히 이제 군벌이 되기 시작하고, 사실은 조선 사람들을 약탈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을들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조정의 입장에서도 아주 큰 골칫거리로 전락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이 이 모문용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문용이 다름이 아니라 조정에다 얘기를 해서 인조가 책봉을 받도록 해줍니다. 명예 책봉을 받도록 해줍니다. 광해군이 원래 책봉을 받았고 명예 책봉을 받아서 정통성이 있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을 쿠데타로 쫓아냈으니까 아직은 정통성이 없고, 그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예 책봉을 받아야 되는데 책봉을 받을 길이 없었는데 모문용이 딱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조선은 아무리 모문용이 뭐 약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건드릴 생각을 하지를 못하면서 모문용의 세력이 점점 커지깁니다. 그러니까 1626년에 영원성 전투에서 패하고 7개월 후에 누르하치가 죽고, 그의 8번째 아들 홍타이지가 대를 이어서 즉위를 합니다. 나중에 청태종이라고 일컫는 바로 그 청태종입니다. 남한산성을 공략해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도록 하는 바로 그 청태종입니다. 이 청태종이 즉위를 하고 나서는 이거 모문룡을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모문룡을 제거하기 전에 어떡합니까? 모문룡이 조선하고 너무나 밀접하니까 조선하고의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을 쳐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정명호란입니다. 모문룡하고 너무 조선이 가까워지고 힘들어지게 만들고, 모문룡은 명나라의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조선부터 쳐들어가서 모문룡하고의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받고서 다시 청군이 철수를 한 게 그게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원숭환이 가만 보니까 이 모문룡이 이게 골칫거리거든요. 이 모문룡이 도대체가 지금 명나라 편이라고는 하면서 완전히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기 시작하고 사방을 약탈하고 그러면서 군벌로 변질이 돼가면서 저게 도대체 어느 쪽에 충성하는 건지 모르고 너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서 원숭환이 모문룡을 불러가지고는 명황제의 재가를 받지 않고 그냥 모문룡을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명조정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근데 홍타이지가 딱 이때를 보고서는 야, 내분이 일어나고 이거 원숭아는 도대체 이거 제대로 지키는 거야 안 지키는 거야 하니까 이때다 하고서는 영원성을 돌아서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청태종의 군대가 북경성 앞에까지도 다 돌아가지고 갑니다. 그럴 때 급히 원숭아니 조대수 장군이라는 사람을 시켜갖고 급히 군대를 보내갖고 북경성 바로 앞에서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간신히 명나라가 또 한숨을 돌립니다. 그런데 명조정이 이 실수를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물룡을 죽인 죄, 그리고 이 국경 방비를 허술하게 해갖고 여진족의 군대가 북경까지도 올 수 있게끔 내버렸던 죄를 물어가지고 능지처참을 합니다. 원숭아를. 그리고 가족들을 다 도륙을 하고 노비로 팔아넘기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명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지략과 모든 것을 갖췄던 마지막 장수가 저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진족이 드디어 이제 본토를, 중국 본토를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홍타이지는 자기가 저기를 한 다음에 정말 내시를 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타이지가 육조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라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누르하치가 팔기군을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하는 거지만 제대로 된 그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조, 병조, 호조 이거를 다 국가의 정부 조직을 완벽하게 갖추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 홍위포에 버금가는 최첨단 대포를 자기네도 주조를 하겠다 그런 거죠. 우린 역시 팔기군이야 뭐 기병으로서 이기면 돼가 아니라 첨단 전투는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뭐냐면 한족이 됐든 조선족이 됐든 기술자들은 다 모아드립니다. 어디를 가서 전쟁을 하면은 항상 뭐냐면 기술자, 대장장이 이런 사람들은 꼭 아주 중책을 맡긴답니다. 뭐냐면 대포를 만들어라. 철을 주저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포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붓고 인력을 쏟아부으면서 드디어 홍위포에 버금가는 대포를 청태종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1631년부터 이 대포들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홍타이지가 청태종이 대륙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기술적인 군사적인 발판을 마련합니다. 대릉하성 전투에서 드디어 이 대포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망루에 성루에 있는 명의 대포들을 자기네가 바깥에서 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먼저 초토화를 시킨 후에 군사를 투입을 해서 포위를 해갖고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연결을 끊고 80일 동안 포위를 하면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 누르하치가 함락시키지 못한 그 영원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기술을 돌려서 몽골을 칩니다. 명나라가 몽골을 멸망시킨 다음에 몽고의 그 황실의 후예들이 몽골로 돌아가서 거기서 북원을 세우죠. 그 북원을 세운 후예들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드디어 청태종이 몽골까지도 완전히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진족들을 다 흡수를 하고 요동반도를 흡수하고 그리고 몽골까지 흡수를 합니다. 1635년이 되면은 이때부터 여진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주라고 이제 부르라. 그러면서 우리를 여진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만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주라는 건요. 만들어낸 공동체입니다. 1636년에는 드디어 이 북원의 마지막 황제가 징기스칸의 그 전국 옥새를 들고서 무릎을 꿇고 삼개국오 누례를 하면서 그걸 바치면서 그때부터 카한이 되는 거죠. 공식적인 카한의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카한이 되면서 국호를 후금에서 이제 대청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1637년
드디어 뭡니까? 명나라를 쳐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자기네 후방이 뭡니까? 조선이죠. 정묘호란을 치르고 형제의를 맺자고 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명나라하고 교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인조가 들어와서는 숙명반청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을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떡합니까? 후방을 평정하기 위해서 조선에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1637년의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그 병자호란을 1개월 만에 이겨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50만의 포로를 이끌고 돌아가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명의 본격적인 공략에 나섭니다. 이때 명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명나라 같이 부강했던 나라가 멸망하는 데는 물론 황제들의 형편없는 국정, 환관들의 국정농단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때가 소빙하기가 옵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소빙하기가 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가뭄하고 홍수, 대홍수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중국에서도 1638년에 메뚜기, 엄청난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있었고 1639년에서 1643년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천연도가 창궐을 합니다. 1640년에서 41년에는 허난, 하남에서 11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양자강 유역의 그 곡창은 극심한 한파하고 폭설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41년에 대가뭄을 해서 대운하가 바닥을 드러내면서 곡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수송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자하고 병사자가 속출하면서 1585년에서 1645년 사이에요. 중국의 인구가 40%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무슨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전국에서 농민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도처에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중에 농민 반란군의 수계 중에 하나였던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금성을 함락을 시킵니다. 그때의 명의 마지막 황제 숭종제는 가장 뒤에 후원에까지 도망을 쳤다가 결국은 황후가 자결을 하니까 자기 딸과 자기 후궁들을 죽이고 자기도 거기 있는 나무에 목매달아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명나라는 16대 27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태종 홍타이지도 대륙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1년 전에 1643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이죠.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 도르곤이 청태종의 형을 이어받게 하고 자기는 이제 섭정으로 앉으면서 실권을 잡습니다. 그게 도르곤입니다. 그리고 이 도르곤이 드디어 이제 이 대륙 정복의 대업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원소원 점령을 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산해관입니다. 만리장성의 맨 끝에 산해관이 이 서해를 만나는, 그렇죠? 거기에 만나는 지점에 있는 천하제일문이라는 그 산해관입니다. 이 산해관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이 지키면 이거 못 엽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해관은 오삼계라는 또 당대의 명장이 지키고 있었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로 하늘이 덥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금성을 차고 앉은 게 이 농민군 반란군 대장 이자성입니다. 이 이자성이 오삼계 보고 항복을 하라. 왜냐면 오삼계는 아직도 명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었던 장수니까. 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역시 좀 수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들을 다 잡아다가 결국은 말을 안 듣는다고 다 죽이고 오삼계의 부모의 목을 북경성의 망루에다가 효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삼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노해서 어떻게 됩니까? 도르곤한테 가갖고 야, 우리 손잡고 같이 이자성을 치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삼계가 절대로 넘을 수 없다고 말하던 그 천하제일문 산해관을 열어주면서 그러니까 오삼계 군과 도르곤의 군사가 합쳐서 이자성의 군대를 격파를 합니다. 1644년 5월 27일 산하해관 전투에서 이자성을 군대를 격파하고
베이징으로 옵니다. 이자성은 재빨리 도망을 쳐서 자금성으로 돌아와서 자금성을 일주일 동안 약탈을 하고 자금성을 불질릅니다. 그러면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청군은 6월 5일 이자성 군대가 빠져나간 지 하루 만에 드디어 6월 5일 베이징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도르곤이 소현세자를 시켜서 아직 심양에 남아있는 청태종의 아들, 진짜 왕이죠, 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다시 심양으로 가서 청태종의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금성에서 천단에 올라가서 천자로서, 하늘의 아들로서 제사를 지내면서 순치제가 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노추라고 불렸던 건주여진의 부족장이 청태종에 이르러서는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대청으로 바꾸고 칸의 칭호까지 받고, 그리고 그 동생이 산해관을 넘고 그리고 자기 조카를 다시 불러와서 천자로 즉위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은 드디어 대륙 정복의 대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순치제의 아들이 바로 강희제고, 그 강희제로부터 시작해서 강희, 웅종, 걸륭제로 이어지는 강건의 치를 이루면서 청나라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고, 이 나라를 건설한 모든 사람들하고 절친했던 그 소현은 조선으로 돌아가지만 너무 청하고 가깝다, 이 야만인들하고 너무 가깝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독사를 당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조선이 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또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청이 왜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걸출한 지도자들이 누르하치, 청태종, 도르곤, 순치, 강희제 이렇게 계속 나왔다라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민족 국가 건설입니다. 정묘호란을 일으키고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여진족이 다 모든 거를 다 합쳐서 50만이 안 됐습니다. 50만 인구 중에서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게 5만, 잘해봐요 5만입니다. 조금밖에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는 대륙 정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고족이 됐든 다른 여진족이 됐든 한족이 됐든 조선족이 됐든 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어울러서 뭐라 그럽니까? 만주라고 그럽니다. 여진족만 갖고 안 되니까 몽골족도 합치고 조선족도 합치고 한족도, 요동에 있던 한족까지 다 합쳐서 만주족이다 이러는 거죠. 충분한 숫자를 가지고 충분한 기술과 병력을 가지고 이제 대륙을 정벌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력입니다. 누르하치는 10만이들을 10,000명을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밑에 10만이들이 10,000명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엄청난 양의 삶을 캡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 명나라 사람들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명나라 사람들은 이 인삼에 아주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 인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중국에서 나던 인삼이 다 고갈이 되고 나니까 누르하치가 갖고 있는 이 인삼이 굉장히 귀해지는 거죠. 명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급부로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때에 명나라가 갖고 있었던 은화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는 전 세계와 교역을 하면서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거를 끊임없이 서양이 사가니까 엄청난 무역 흑자가 생기는 거고, 서양 사람들이 전부 다 명나라한테 주고 차나 이런 거를 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명나라는 서양 은의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많이 은이 흘러 들어가니까 명나라로.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은의 3분의 1이 여진족한테 넘어갑니다. 인삼값으로. 이러한 부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청태종 같은 사람이 대포를 만들라, 최신 대포를 만들라, 그리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나가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듭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국가 건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시대와 민족과 지리를 초월해서 다양한 문명을 흡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흡수함으로써 다문화 국가를 만들고 그 상업에 밝아서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국가를 형성시켜 나가는 이 과정은 정말로 큰 교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진족이 어떻게 청나라를 건설하게 됐는가, 여진족을 통합을 하고 몽골을 정벌을 하고 요동을 정벌을 하고 그러면서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 대륙을 정복하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광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의 이 모습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음 시간에 이제 예속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볼 차례인데요. 예속 논쟁이라는 것은 청나라와 완전히 단절을 하면서 청나라는 어디까지나 오랑캐다라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예속 논쟁입니다. 저는 정말로 소현세자가 독사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 동생 복림대군이 나라를 이어받으면서 조선이 완전히 개방적이고 무섭게 일어나고 있는 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무너진 명과의 관계만을 이어가겠다라면서 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역사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청을 배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무슨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속 논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아보는 한국인의 탄생,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